친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내 의원님과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서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악법들의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혼용 무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위협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생은 실종되었습니다. 통합은 사라졌습니다.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이러한 폭주와 폭정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장악에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를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리사욕 그리고 당리당략의 탐욕으로 가득 찬 정권에게 야당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법치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민생 관심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폭정의 제물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가관인 것은 이런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이니 민주니 정상화라니 하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지록위마라고 하는 고사가 생각납니다. 진나라를 멸망에 일으켰던 환관, 조고가 황제와 대신들 앞에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우기고 그 말을 따르라고 강요했던 고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행태가 완전히 빼박 아니겠습니까? 조고와 진나라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력의 자멸, 왕조의 종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도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애석하게도 이재명 정권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모래성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각성된 힘, 역사의 순리에 따라서 결국 거짓말 모래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그 위험한 길로 한참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고 타락한 권력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출 것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이 고발회가 집권 여당이 강행하려는 악법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정치가 민생 경제부터 챙기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탭니다.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합시다. 저희들이 조건으로 내세웠던 간사 선임 문제도 저희들이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국정조사
요구서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할 용의조차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법사위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저희들 장애물이 하나 완전히 사라진 듯 합니다. 국정조사 지금 당장 실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공포정치 및 정치 보복에 대한 국민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헌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 중인 법안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의 주진우 위원님께서 법안별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법 왜곡죄를 포함해서 공포 정치용, 또 야당 탄압용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버젓이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입법권이 수사권과 재판권에 관여하려는 모습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을 다 목격하셨을 겁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 자체를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통일교에서 민주당의 인사들 15명에 대해서 금품을 전달했다. 또 그와 관련된 진술이 있었는데도 민주당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수사하지 않은 채 캐비넷의 수사 기록을 처박아 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수사권이나 재판권은 공정성이 핵심이고 정치적 중립이 핵심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체제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하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수사기관에 상당 기간 근무해 봤지만 이렇게 금품 비리와 관련된 진술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마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 이 법 왜곡죄와 같은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가 지금 숨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15명 인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미 저는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이미 성립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만약에 통일교 인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아직도 이 사건은 무마된 채로 아마 절대 캐비넷 밖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왜곡죄의 핵심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얘기고 하나는 재판 판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 왜곡죄라는 것을 신설해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자체로 죄형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이게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립니다. 누구도 이 죄가 되는 유형에 대해서 유형화를 하거나 또 기준을 마련해서 뭔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곡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히 더욱 놀라운 것은 판결을 겨냥해서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규정이죠. 논리나 경험칙에 반한다는 것은 그 판결문 내용을 보고 민주당 인사들이나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이 판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판결문을 뒤집는 방식이 정상적인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 판사들을 감옥 보내고 처벌함으로써 뭔가 압박함으로써 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많은 독재 국가에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구금, 구속이 다 있었습니다. 그 정권이 오래간 정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단 한 정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기본적인 틀을 허물고 독재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독재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간적인 장악은 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아서 결국 다 모든 정권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좀 충격적인 부분은 북한에도 부당 판결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나 있는 법제를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북한은 공산당이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사법 권력 모든 것은 당의 결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혹시 이제 북한의 재판부가 혹시 당의 말을 안 들을까봐 만들어 놓은 것이 부당 판결제입니다. 그 얘기는 공산당 말 안 듣는 판결은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법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북한에서 부당 판결제를 하면 노동 단련형이라고 해서 예전에 왜 우리 아오지 탄광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킴으로써 처벌을 하는데 이 북한에서조차 징역 5년입니다. 근데 지금 법 왜곡죄는 징역 10년 이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어떤 판결을 할 때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놓을 때 또 민주당이 무리해서 특검을 가동해서 무리한 영장을 청구해서 그것을 기각할 때 판사들 입장에서는 10년간 감옥 갈 각오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법부나 그 수사기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재판 기피제도, 회피제도, 제척제도 같은 것을 둬서 약간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재판부가 그 사건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민주당 관련된 사건이면은 감옥 갈 각오하고 재판해라. 이걸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무제한으로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요. 이번에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검사, 판사들이 다 포함됐고 그 포함된 범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겠다라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수처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당이 그렇게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통과시켰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무려 지금 5년이 지나는 동안 혈세 수백억 원 다 낭비해 가면서 민주당 인사를 몇 명 수사했는지 아십니까? 0명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많고 수사 대상이 많았는데 동네 파출소만도 못한 수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5년이나 어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기관이 여당에 대한 수사,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이 0명일 수가 있습니까? 실제 지금 기소돼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손에 한 손가락에도 꼽힐 정도입니다. 대부분 무죄 나고 대부분 영장 기각되고 민주당 인사들은 하나도 수사 안 하고 지금 민중계 특검에서 통일과 관련된 금품수수 진술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받았는데도 수사 안 하는 장면과 똑같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거라면 민주당 산하에 설치하는 게 맞죠. 근데 명색은 국민 혈세를 드리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세금까지 들여서 이 수사기관을 만들고 인력도 확대하고 민주당이 유일하게 검찰청 없애면서 공수처는 인력과 예산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적이 없는데 왜 늘리려고 합니까? 자기 편이라는 자백입니다. 특검도 자기 편이라는 자백이에요. 왜 특검의 잘못이나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 수사하는데 버젓이 멀쩡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그 왜 감싸고 돕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 민주당이 공수처는 확실히 우리 편이다 라고 국민 앞에 자인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민주당 사람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국민 세금으로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민주당 인사들은 한 명도 수사 안 하고 정치적인 사건 다 민주당 고발할 때 맨날 공수처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공수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왜 무제한 수사 범위를 했을까요? 사실 판사 검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판사 검사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직권 남용이나 뇌물이나 직무상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모든 범죄를 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검사 판사들에 대해서 저도 법사에 있어 보지만 뭘 하고 있습니까? 들은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판사들 검사들 조리돌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열어서 판사 검사들 증인 신청해서 불러서 망신 주고 답변하려고 그러면 답변 못하게 하고 답변도 못하게 할 거면서 청문회 왜 부릅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이 검사 판사의 한 개인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을 하려면은 죄명의 제한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들은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뭘 했다, 부적절한 점심자리를 가졌다, 이런 것들 대충 걸어서 의혹 제기하고 마음대로 불러서 수사하고 망신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공수처법 무제한 수사 범위 확대, 이것도 역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전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요, 각 수사기관들이 난립하고 수사 범위와 수사 권한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본인이 승진할 수 있는 사건, 민주당에 잘 보여서 한자리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 수사들처럼 오버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것이고, 서민들 어려운 사건, 힘든 사건, 머리 아픈 사건은 서로 핑퐁 치면서 사건을 수사 안 해서 서민들의 피해만 가지고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추진한다는 그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종합특검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것입니다. 뭐 종합국감합니까? 아니, 특검을 지금 3차례나 걸쳐서 했고 그 특검이 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9명 영장 기각되고 1명 발부됐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9명에 대해서 무리한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더 심합니다. 버젓이 같은 공여자, 자금 출처도 같아요. 통일교라는 자금 출처도 같고 전달한 사람도 같고 전달한 배경도 다 같고, 그런데 받은 쪽이 민주당이면 무조건 성역처럼 수사 안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특검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파적인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 강압수사에 따라서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특검에서 술판을 벌인다든지 심지어 특검 공무원이
저 특검의 수사관이 자기도 공무원이니까 연금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지 기강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제1야당이 우리 당을 수사하면서 온갖 무리한 압수수색 다 해놓고 결국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범조차 기재하지 못한 채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기계적으로 기소를 하고 일단 선거용으로 기소해놓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소명 부족입니다. 말은 그렇게 써있는 그 상용 문구거든요.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지적하고 어떻게 보면은 질책했는데 그대로 무시하고 재판에 해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3대 특검 모두 민주당 발밑에 또 무릎 꿇고 수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종합특검법 우리 국민 세금 들어가는데 왜 그런 판을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보고 어떤 경쟁을 하는지 몰라도 국민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서 우리 사법체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입하신 박형명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박형명 변호사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하려면 그 방면에 대단한 전문가가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딱 대면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 누구 이렇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일선에서 재판하다가 나와서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전체주의를 경험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정도 그냥 사람에 불과합니다. 또 굳이 한다지 더 한다면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자유와 인권을 좀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 좀 아주 평범한 그냥 법률가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판사 출신들이 나와서 뭐 행동하고 이러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태생적으로 좀 꺼려하고. 근데 저도 뭐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 전에 요 국회 앞에 나와서 제가 시위를 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그 대법원 앞에 가서 김명수 퇴진 시위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잠시만요. 진지하게 좀 내려주시겠어요? 그때 제가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시위를 하면서 얘기한 게 그 당시 이제 기억들 하시겠지만 경찰은 민생 치안을 책임을 못 지고 군대는 이 휴전선 일대를 못 지켜서 그때 왜 노크 귀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일도 있었고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법원은 재판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무슨 나라냐. 이 나라의 시스템을 제대로 좀 다시 복귀를 시키고 제대로 돌아가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 그 대선 때 이제 지지 선언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아주 약과예요. 지금은 이 시스템 자체를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처음 서봅니다. 지금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주 이 회의장이 좀 뭐 휘황찬란하다고나 할까요? 이제 본회의장은 이거보다 더 하겠죠. 근데 이런 휘황찬란한 회의장에서 만드는 법률안, 생각하는 법률안이 고작 이런 겁니까? 저는 정말 그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데 앉아가지고 고작 이런 생각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퇴보시키고 사법부 무력화시키고 상권 분립 무너뜨리는 이런 법률이나 만들려고 이런 회의장을 국민들이 제공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된 두 가지 범죄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주진우 의원님이 내용을 잘 요약을 이제 해주셔서 저는 이제 뭐 그 얘기는 빼고 이제 추가적인 얘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법 왜곡죄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그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결정하죠?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분쟁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입법으로 해결하는 곳이 이제 여기 국회고,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분쟁이 생겨서 해결하는 곳이 이제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 간에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옛날에는 그게 이제 사적 구제라 그래서 이제 힘센 사람이 뭐 자기 권력과 힘으로 또는 금력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점점 안정화되고 조직화되고 커지면서 이제는 이 뭔가 특별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 필요하게 졌고,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법부에서 이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 그 만든 곳이 이제 법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이제 곳이 이제 검찰이고,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왔어요. 와서 그러면 뭐 법원은 이제 국민한테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보고 뭐 누가 옳은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꽤 많죠. 특히 이 양쪽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에서 보면 뭐 자기 일생을 걸고 또는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 쪽은 마음에 절대 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긴 쪽도 마음에 드느냐? 제 경험에 의하면 이긴 쪽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 자기가 원래 이길 거, 원래 내 건데 젊은한테 뺏길 뻔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원래 분쟁이라는 게 분쟁을 겪고 나면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맞지만, 그래도 분쟁을 해결해서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고 선언하는 곳이 법원인데, 그 선언이 왜곡됐다고 하면 그 왜곡은 누가 결정을 하죠? 그러면 법원 위에 또 다른 법원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4심제 그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거를 뭐 채용했다고 칩시다. 그럼 헌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럼 헌재의 결정은 그게 법 왜곡죄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합니까? 뭐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흔히 내세우는 게 국민한테 물어보자고 하겠죠. 국민한테 물어봐서 투표해서 결정할 것 같으면은 법원을 뭐하러 두고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표를 많이 가지고 힘이 세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 정의를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회가 아주 전 근대적 사회고, 그 사회를 벗어나고자 지금 우리는 피땀 흘린 건 아니지만 200년, 300년 동안 싸워서 만든 제도가 이 근대 사법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치주의를 이루고 이게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입니다. 이 토대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법이 바로 이 법 왜곡죄입니다. 아까 주 의원님이 그 북한에서 이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일이 이 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법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데, 독일은 우리하고 영 차원이 다릅니다. 독일은 20세기에 들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히틀러 나치 시대를 겪고, 두 번째가 동서독 분리돼 가지고 통일되기 전에 동독이 공산주의 체제에 있으면서 심각하게 이제 인권 탄압하는 그런 사례를 겪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은 필요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통일된 이후에 지금은 저 법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있느냐?
아까 얘기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법 왜곡죄와 이와 준하는 범죄를 두고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라들을 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전범으로 보나요? 지금 중국, 러시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 재판이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양쪽 당사자 간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라서 하여튼 어느 쪽이고 참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왜곡죄를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처벌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경우, 두 번째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경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증거 조작이나 위조의 경우에는 지금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직권남용죄가 있어서 공무원의 경우에 뭐 판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에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인데 법령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경우인데 정말 심각한 건 그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경우라는 겁니다. 사실 인정이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지만 그 역사적 사실이 시간이 흘러서 법정에서 현출될 때는 다 증거에 의한 방법으로 현출이 됩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그걸 보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겠다고 이제 추정을 하지요. 근데 증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집니다. 그게 재판이에요. 그 증거 재판주의 아닙니까? 근데 진 사람은 내가 분명히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빌려준 걸로 칩시다.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준 거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근데 돈 빌려줄 때 친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차용증을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돈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피어서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네 돈 빌렸냐? 네가 지난번 빌려갔잖아. 증거 있어? 증거는 없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알아. 근데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판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되느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판사는 당신이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패소 판결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이 법률이 왜곡됐다 해서 이제 이 왜곡죄로 이제 판사를 고소를 하겠죠. 고발을 하거나. 그럼 누가 수사하고 누가 또 재판하나요? 예.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수사의 경우에는 검사들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A 검사가 수사를 해서 뭐 기소를 했거나 불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A 검사를 상대로 법 왜곡죄로 또 고소를 합니다. 그럼 B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보니까 A 검사가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 검사를 불기소하겠죠. 그러면 B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또 고소를 합니다. 법 왜곡죄로. 그러면 C 검사는 또 이제 담당해서 수사하겠죠. 근데 C 검사도 또 불기소해요. 또 고소합니다. D 검사, E, F, G 이 알파벳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한 2,300명쯤 되는데 한 사건 가지고 2,300명 전체가 다 법 왜곡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재판에서 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또 할 수가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재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3재판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법 왜곡죄가 있어요. 저게 끝이 어디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이 아수라장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두고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아까 주연님 적절히 지적했듯이 결국은 민주당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권력을 위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법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거를 고민을 하고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법을 만들죠.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도 보면 그 개정안 내용을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공수처법이 잘 됐냐 잘못됐냐는 이미 떠나서 지금 뭐 시행 중인 법률이니까 놔두고 지금 개정안을 내용을 보면 판검사에 대해서만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그 공수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한 수사 범위 확대가 아니고 판검사에 대해서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번에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 왜곡죄 대상도 판검사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도 판검사입니다. 결국은 판검사의 목을 졸라서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는 그 의도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공수처 어차피 판검사도 뭐 죄를 지을 수 있죠. 직무상 관련된 죄가 아니라도 뭐 음주운전 할 수도 있고 뭐 어디 가서 김영란법 위반되는 식사를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면 되지 왜 공수처가 해야 되느냐? 통제를 위해서는 그 피통제 범위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공수처는 처장이야 수사 검사가 다 합쳐서 지금 법상으로 25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사관이 합쳐서 40명인가 이내로 아마 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은 빼고 처장, 차장 포함해서 25명 검사만 잡고 있으면 공수처는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저는 헌재가 그런 걸 보거든요. 그 혹시 이거 아십니까? 러시아에도 연방의 그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거.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푸틴이 헌법을 개정해서 장기 집권하는 것을 합헌으로 선언한 후에 푸틴이 지금까지 장기 집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대법원장 이하 판사들이 한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00명 정도 되고 뭐 그것도 이제 내년이면 해체될 문명에 처해 있습니다만 이 몇천 명 되는 조직은 한두 사람 통제한다고 그 조직이 쉽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몇십 명 되는 조직, 10명이 안 되는 조직은 쉽게 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을 개정안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형사사법권의 장악 그걸 위해서 이런 이제 규정을 두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거는 일부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실 뭐 학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거는 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어제 당직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발표하는데 무슨 PPT 자료가 있냐 그래서 그걸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무에서 이제 법을 오래 접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저희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 그 국힘당 의원님만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석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방송 나갑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는 그러면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송이 나갈 정도로. 예. 그래서 이 헌정 질서 유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헌정 질서를 유지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걸 들어주고
헌정 질서는 건드리지 마라. 예, 지금 이런 시스템을 건드려가지고 사실 시스템이라는 게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뭐 이제 뭐 국회 다수당이 돼서 또 일부 제도를 복원시키고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한번 망가진 제도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지금 그런 예들을 우리가 이제 뭐 베네수엘라, 헝가리 뭐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다른 저 나라는 빼놓고라도. 그래서 제발 헌정 질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방 이후에 갈고 닦아온 70년 넘게 해온 그런 헌정 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 시스템은 살려서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저희가 사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법 관련해서는 뭐 제가 하는데 지금 시간이 대충 제 발표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이런 법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건 참 큰 걱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우국 충정을 제가 마지막으로 걱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원 의원님, 네, 마이크 쓰시죠. 예, 두 번째 발표하신 박현명 변호사님께 잠깐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 법 왜곡죄 등등에서 사실상 사법 질서, 사법 체계가 와해되는 그런 와중인데 직접 그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현역 검사 또는 또 검사 출신 변호사, 또 현직 판사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 분들의 좀 조직적인 여러 가지 좀 뭐 하다못해 강한 시위를 하든 아니면 좀 대언론 뭐 좀 항의 성명을 발표하든 등등의 어떤 그런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직접 언론을 통해 언론에든 아니면 또 현 정권에든 직접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논리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거를 저는 뭐 진영을 떠나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이런 법원도 있듯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의 결론을 내므로써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단체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현직 출신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또는 뭐 검찰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모아서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 점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변호사협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세미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변호사협회가 역대 이제 법조 3륜 중에 하나라 해가지고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어른 대접을 해왔던 것이 오래된 관습입니다. 그래서 법의 날 행사도 할 때 보면 뭐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고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이 참석해서
공로자에 따라 표창도 하고 뭐 법의 질서를 선언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대한변협회장 자리가 언젠가부터는 이게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로 좀 성격이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특히 그전에는 변협회장을 지낸 사람들이 원로라 그래가지고 변협회장을 지내고 다른 자리에 욕심을 안 내고 그냥 우리가 원로는 저 이제 뭐 의사가 앉아도 저 뒤에 앉고 이렇게 뒷짐 주고 이렇게 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한마디 좋은 말 해주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셨겠지만 최근에 대한변협회장이 서영도 의원과 쿠팡 상무와 함께 식사한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협회장이 예를 들어 변협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국회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문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정도이면 모를까? 그거는 공식적인 행동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정당의 국회의원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업 담당자 상무가 그 대관 일을 하던 상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부적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지금 이 대법원 이 사법부가 공격받고 무너지는 데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변협이 그런 행동을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 행동을 못하고 있어서 저는 사석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대한요식업협회보다 못하다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전전에 변협회장 지낸 사람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또 얼마 전에 관직 하나를 이제 임명받고 들어갔죠. 변협회장이 그런 관직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회장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참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를 떠나서 이제 그러면 뭐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하고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소규모의 뭐 그런 모임 같은 건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런 소규모 모임은 언론에서 별로 그렇게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 점이 저도 참 안타깝고 그 취재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16년간 부산에서 변호사하면서 저는 주로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국선 변호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14세로 2018년에 여중생이 남녀 4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 장면이 SNS로 실시간 유포된 사건이 있었는데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못하고 있다가 2024년 2월에 고소를 했는데 10개월 동안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할 때 가장 주된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서 다시 수사를 해서 특수강간을 포함해서 기소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한 1년 이상의 수사기간이 걸린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제가 보도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리고 나서 최근에 결심을 했고 이제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 고발회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성폭행 피해자, 끔찍한 상해를 입었던 그런 피해자, 아니면 재산범죄, 사기범죄 피해자, 이들 대다수의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권 분립이니 사법부 독립이니 이 말은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입에 오를 수 없을 만큼 형용되어 버리고 있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언론에 소개된 이 사건도 이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6년 동안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참았다가 보통 고소를 하면은 경찰이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되고 과거에는 검사도 또 수사를 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역할을 해왔는데 국가가 지금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민생과 관련한 그런 범죄 피해자들은 고소를 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기소되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이 다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특검 3개 돌아가면서 현장의 검사들 한 절반 정도가 특검에 가 있고, 그러니까 민생 관련한 범죄는 하몽차산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기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 하시면서 과거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도 저도 얼핏 그냥 신문에서만 봐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건 그런 피해자 구제나 정의의 실현이 엄청 늦어지고 더디어지고 있다는 거는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요새 수사기관은 일 안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국회 앞에 와서 시위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지난번 검수완박 관련해서 통과될 때 그때 반대한다고 제가 이제 앞에 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수사권 분리 조정 이런 거에 현실에 이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안전, 체감에서는 국민들한테 엄청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게 그런 걸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 뭔가 좀,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실전에서 일하는 사람만 아주 그냥 뭐 애를 끊고 피를 토하고 그러고 있고 해결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수사권 폐지되고 검찰청 폐지되면서 이제 그런 성향은 훨씬 더 강해지겠죠. 제가 사실은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할 때마다 경찰의 수사권이 이제 제대로 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 피해를 없도록 하라는 걸 늘 회의 때 강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참 안 되는 게, 이게 결국은 인력, 예산 이런 데 뒷받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력도 그냥 단순한 사람 보충이 아니고 수사를 충분히 할 만한 의사와 능력을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조직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일한 보람이 있고 성과가 있고 특히 이제 그게 승진에 반영이 되고 이래야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경찰 조직이라는 게 그 정도까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열심히 하고 하려 해서 계속 지금 지표상으로는 뭐 이제 수사관도 좀 늘리고 한다고 계속 보고는 오고 있습니다만 체감에서 과연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는 저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많이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제가 드릴 처지가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예, 저 수고해주신 박근혜 변호사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대표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의원님들. 유상범 원내 수석님께서 원내 보고 있겠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이 법안들이 현재 어떻게 올라올지는 아직 여야 원내 간에 협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민주당에서는 제일 먼저 필보 방지법이라고 저희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 1차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재순으로도 국회 운영위 법안이 제일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1차로 올라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은 5분의 1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섭단체 그 대표가 요청하면 이제 의장이 재량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이렇게 규정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상 소수 야당의 어떤 마지막 의회에서의 발언권, 저항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법입니다. 그 외에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논의한 법 왜곡죄나 공수처법 개정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올릴지는 정해진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오늘 법사위 그 법안 처리 진행을 보고 내일 오전 중에 아마 의총을 한번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은 의원님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전기가 많이 터. 예, 오늘 변호사님 가셨나?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점심 시간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의총을 계속해서 속개해서 다른 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죠. 내일 그 본회의 있을 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악법들에 대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해서 강행 처리가 예상이 되니까 오후 시간하고 내일 본회의 때부터 의원님들 좀 지금처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총 이외에도 오늘 좀 국민 고발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국민과 함께하는 그 악법 폐지를 위한 또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도부에서 좀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시간 되는 대로 보고를 좀 드리고 논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 그 절차를 즉각 시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었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우리 당에서도 특별감찰관으로 적합하신 후보자를 추천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정으로 대통령실 주변에 권력 남용이라든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우리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분명히 통일교 측에서는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치인 15명 정도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분명히 했고, 현직 장관급을 포함을 해서 2명인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다녀갔다는 얘기도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 위반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민중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양평군청에 그 계장 있었던가요? 양평군청 공무원이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서 진실이 아닌 부분 진술을 하고 그 양심의 가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 외에도 또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다는 점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행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주식 보유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와 또 부적절한 시기에 매각했던 그 시세 차익을 얻었던 부분이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특검의 부당한 행태와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장님이 건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예, 대표님, 우리 산자위하고 기재위하고 외동에서 지금 그 대미 특별법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끝났는데요.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산업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매우 심각하게 지금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포인트라도 대정부 질문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대해서 유 대표님께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시다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이고 국회에 그 비준 동의를 먼저 거치고 국회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로 특별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또 그 법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